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역대급 폭우로 인해 일본 전역이 초토화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도쿄 해상 1200km 떨어진 먼 바다에서는 연이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으로 추정되는 지각 변동이 감지되자 조사팀을 급파한 일본 정부는 그곳에서 단 하루아침에 생겨난 의문의 섬을 밝혀냈고,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일본인들은 마침내 일본에도 한국으로 치면 독도와 같은 섬이 생겨났다며 자국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희망사항은 NASA에 의해 제시된 위성사진 일장과 분석 결과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며, 이어진 그들의 충격적인 경고에 순간 패닉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섬은 조만간 한국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 정확히 5일 후인 지난 13일, 일본 도쿄 남쪽 1200km 떨어진 해저화산 후쿠도 쿠오카노바가 예정에도 없이 폭발하자 전문가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화산 폭발 직후 현장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분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쓰나미의 위험으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워 관측 포기를 전달했고, 근처를 이동하는 선박과 항공에 대해 신속한 경고 조치를 날렸습니다. 참고로 도쿄 해상 1000km 부근엔 현재 화산 활동이 감지되는 니시노시마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정확히 200km 떨어진 이오토 역시 활화산으로 추정됐는데, 문제는 세 곳 모두 바다 깊은 곳에 산체를 숨기고 있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을 뿐, 이들은 공통적으로 후지산보다 더 큰 대형 화산이고, 실제로 이번에 폭발한 해저 화산의 경우 발생한 분연의 높이가 무려 17km로, 이는 지구 역사상 최대 화산이라 불리는 백두산 분화 이후 최대 규모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비상이 떨어진 일본 기상청은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위성을 연결하여 화산의 위치를 탐색한 결과 분연이 해수면 위로 올라와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고, 같은 시각 북쪽으로 90km 떨어진 지역에서 6km 상공에서 촬영된 사진임에도 성층권까지 닿아 있는 분연의 높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사상 일본에서 발생한 최대 크기의 화산은 1707년에 기록됐던 후지산 대폭발로 당시 도쿄에도 5cm가량의 화산재가 쌓이며 일부 지역을 멸망 수준으로 몰아갔지만, 이때도 분연의 높이는 15km를 넘지 않았고, 더불어 워낙 자주 분화하여 이제는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일본 규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나 최근 화제가 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또한 통상적으로 분연주가 5km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 화산학자 한스 우리히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로 기록된 백두산조차 분연주 높이가 20km 정도로 추정됐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화산의 3배를 능가하고 백두산에 필적하는 엄청난 규모의 분연을 내뿜는 이번 해저 폭발은 한마디로 일본 영해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했죠. 한편 해저 지하 25m 지점에서 성층권 바로 아래 경계까지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있는 기괴한 분연에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미국 NASA 측에서는 후쿠도 쿠오카노바 해저 화산을 직접 조사하기로 선언하며 지상관측 위성 랜드셋 8호를 이용해 24시간 정말 촬영을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후 이들이 지나고 연기가 완전히 거치자 분화가 있던 장소 위에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섬이 생성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괄호 모양을 띤 이 섬은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해수면 상의 화산으로 생성된 칼데라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며 특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는데, 일본 정부는 즉각 이 섬에 니지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해당 소식을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 먼 바다에 섬이 만들어졌으니 일본 영토가 대폭 확장된 것과 다름없다며 저마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비좁은 동해 바다를 독도 같은 작은 섬 때문에 더 이상 한국과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는 벌써부터 니지마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등 도쿄올림픽의 폭망과 연이은 악재로 지쳐있던 일본을 잠시나마 희망에 들뜨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NASA 측의 의견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니지마 생성 이전에도 해당 장소엔 이미 몇 차례 섬이 만들어진 전례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침식을 반복했고 덧붙여 섬의 생존 여부는 분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암석으로 덮여지느냐에 달려있다며 2013년 대략 축구장 200 크기의 섬이 만들어졌지만 오로지 화산재로 이루어졌던 탓에 금방 가라앉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경고. 일본은 새로운 섬을 반길 게 아니라 근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열도 침몰과 관련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규슈 남부의 스와노세지마 화산은 대체로 그 지역 주민조차 크게 우려하지 않는 소규모 화산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분화 당시의 위력은 화산탄이 2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정도로 강력했고 기상청은 오타케 화구에서 최대 3km 떨어진 범위까지 안전하지 않다며 기존 2단계의 경계 레벨을 입산 규제에 준하는 3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인명피해는 집계되진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근 10년 동안 가장 먼 위치까지 용암이 흘러내린 것으로 드러났고 덩달아 올해 들어 가고시마현이 사쿠라지마에서 발생한 71번의 분화 활동 중에 화쇄류가 목격된 것이 3년 만이라는 사실에서 결국 이날 새벽 인근에 위치한 마을 500명 주민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최근 열도 내부와 인근 해저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화산 활동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대형 지진의 전조 증상이 분명하다며 매우 위험한 미래와 맞닥뜨리고 있는 일본은 가상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듣던 일본 침몰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진도 8.1의 강진이 도화선을 따라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지진 이후 5.0급이 수백 회 나누어 발생하는 바누아투 법칙이 작용 중에 있는 일본은 앞서 이탈리아의 에트나, 인도네시아의 시나북, 니카라과의 우스산 화산 폭발에 이어 가고시마현 스와노 세섬과 규슈의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로 나타났고 지질학계의 연구 결과 잠재적 초거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최근 해저 화산이 나타난 일본 동남쪽 바다였기에 도쿄대 무라이 슌지 교수는 인공위성의 GPS를 확인한 결과 일본 열도는 현재 심하게 뒤틀리는 중이고 변형의 과정과 지난 지진 및 화산 활동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며 상상조차 못했던 재해의 임박이 기정사실이라 밝히기도 했죠. 한편 1964년 집필되기 시작해 무려 9년에 걸쳐 완성됐고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던 일본 침몰은 근 50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적 현상들과 소름 끼칠 만큼 일치성을 보이고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2011년 동일본대 지진으로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가 잇따르며 동시에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이 가동 중지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본 침몰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일본인들은 이번 니지마 섬의 생성으로 제기된 나사의 경고에 불안과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부분적인 열도 침몰 현상으로 무정부 사태에 빠지게 될 경우 2018년 기준 1100조엔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일본은 즉시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버려 주변국의 영토를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것이고 이에 일본 재정기획 전문가들은 헐값에 땅을 매입하려 드는 주력 국가들을 한국과 중국이 될 것이라며 이는 대국민적 반대에 부딪혀도 결국 난민 문제와 기타 복잡한 국제 정세가 얽혀 결국 한중 양국이 가장 이득을 챙기게 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 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질적으로 최소 수만 명 규모의 난민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는 국가들은 대륙을 소유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한국이 유일했는데 일본 극우들은 전체 인구 대비 0.13%만을 인정한 한국이나 0.05%를 인정한 일본이나 2배 이상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과 같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논리를 정상이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탈북민의 수는 어느덧 3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눈에 띄는 불평등이나 사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이 한국의 입장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었는데, 유엔 측은 난민을 인종과 종교 국적 등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공포로 인하여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지만, 아직 휴전 중에 있는 한국의 특성상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탈북민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유엔 측이 인정하는 한국의 난민 수용 결과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현재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독도 측량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은 열도가 가라앉은 뒤에도 과연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KF-21 첫 비행 성공과 폴란드 방산 대규모 수출을 통해 국방, 방산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에서도 큰 역량 강화가 이뤄지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과 일본이 크게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최근 진수됐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우리 해양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역량 강화로 한국의 독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이 올해 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7월 22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과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는데요. 진짜 매년 지겹도록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면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서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격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매년 독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또 매년 80회 이상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도 출현하면서 독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 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해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대형 함정의 추가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게 강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기 때문인데요. 이지스함은 수천 km 내 미사일과 비행체 수천여 개를 동시 탐지, 추적하고 특정 표적 수십 개를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요새, 신의 방패로 불립니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산 배치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하며 조선의 성군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DDG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일 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배치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한명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산 배치 1번함의 한 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제정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은 7,600톤급 세종대왕함, 서해 류성룡함, 율곡 2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함대지탄도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하는 MH-60R 해상작전 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1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대왕함의 진수는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되는데요.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차세대 이지스함 3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함께 총 6척으로 전략기동함대인 이른바 독도여도 함대의 구성도 가능해져 해상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로 해군의 항공작전 역량 강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규모가 사령 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항공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게다가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통합작전 능력도 향후 추가되면 다양한 해상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해군은 향후 항공전력 증강에 대비해 최근 부대 규모를 기존 전단급에서 사령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7월 15일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새로 창설된 해군항공사령부로 위임했는데요.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기존 부대에서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51년 4월 1일 해군 공창에서 시작한 항공반이 71년 만에 해군항공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해군은 어렵사리 항공기들을 확보하며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1951년 8월 25일 완성된 해군의 첫 항공기 해치호를 시작으로 우리는 해상용 항공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체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항공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76년 도입한 S-2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링스 해상작전 헬기, UH-60 해상기동헬기, P-3C 해상초계기, 카라반 대공표적개인기, 그리고 가장 최근 도입한 AW-159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하며 해상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 나갔습니다. 항공전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던 해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전 능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해줄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우선 잠수함 사냥꾼으로 알려진 P-8A 해상초계기가 내년 말부터 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해상과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탐색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P-8O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P-3C와 비교해 순항 속도가 빨라 더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범위도 늘어납니다. 또한 해상에 투하해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탐지 수 있는 소노부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표적에 대한 동시 처리 및 분석 능력이 증가해 탐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를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장착돼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P-8O가 도입되면 해상 초계기 전력이 현재 운용 중인 P-3C 16대에 더해 22대가 되면서 해상 초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신형 MH-60R 해상작전 헬기도 오는 2024년부터 1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 헬기는 각종 탐지 장비, 어뢰 및 대함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적 잠수함은 물론 함정을 공격할 수 있고 탐색구조, 수직보급, 그리고 특수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된 AW-159 해상작전 헬기에 비해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 탑재 및 탐지 능력이 향상돼 해상작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해 헬기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소해 헬기는 해상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뢰를 공중에서 탐색해 제거하는 항공전력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소해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소해함과 함께 핵심 소해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될 소해 헬기는 해병대가 도입한 상륙기동 헬기인 마린원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정찰용 무인기도 2020년대 후반부터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정찰용 무인기는 구축함에 탑재해 기존 해상작전 헬기와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은 다양한 해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오랜 꿈을 채워줄 해군항공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해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오늘날 지구촌 정세는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군사적 대립으로 그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은 자주 국방에 필요한 강력한 국산 전략무기,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비행 성공과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수출 성과까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50억 달러를 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돈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하지만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실제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44억 6,420만 달러 약 5조 2,600억 원로 책정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장사의 기술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조 389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실제 현금 현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해 3조 3,86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5 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27억 달러 약 3조 1,8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로 이미 한국은 5년 전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육박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도 너무 많이 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직간접비를 포함해 제대로 쟁점화해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감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비 쟁점별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과정부터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요를 반영하여 소위 작전 지원이라는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 지원 비용이란 전략자산 전개, 군사훈련, 그리고 주한미군 준비태세 제고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소용되는 병력자산 수송 및 운용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 전략폭격기 비행, 항모전단 파견 등 운용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이 같은 작전 지원 성격의 비용 분담 요구는 엄밀히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글로벌 군대의 주둔 비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외 미군 정비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F-15, F-16, KC-130J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한국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창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을 우리가 낸 분담금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미군 사령부 소속의 미 항공기나 태평양 사령부 소속인 항공기까지 한국 비용으로 창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매년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일본 내 미군 전투기 정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유사시에 한반도에 증원된다는 점이나 한국 업체가 정비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환류되어 좋다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 역외 미군 자산을 우리 예산으로 은근슬쩍 지원하는 관행은 뿌리 뽑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를 한참 넘어서는 일일 뿐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분담금 증액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드 배치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 문제입니다. 미국은 건설 당시 당초 합의와 다르게 성주에 배치된 사드기지 운영에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탄약고 신축, 도로 건설,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비에 4,900만 달러 약 5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SMA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미국이 성주 사드 레이더에 전력을 제공하는 상업전력 한국전력 시설 설치 공사비로
방위비 분담금 미국 측 보유 미집행 현금 약 1,900만 달러, 약 225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가져다 놓은 사들을 한국이 부지까지 빌려줬는데 한국의 세금으로 비용까지 대는 것은 한미 소파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타의 다른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뜯어가면서도 여기저기 우리가 모르는 곳에 관행처럼 우리 세금이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쟁점화되고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커져오는 중국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린치핀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핑계일 뿐 급부상하는 중국을 막는데 전략적인 거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뀌 말하면 요충지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내야 할 부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토지 임대료로만 따져도 우리가 오히려 받아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력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분담금의 입장을 상정하는 게 협상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도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함에 있어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감축 또는 확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실질적인 공세 전력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전투 병력은 한국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범국도 아닌데 전시작 정권을 쉽게 이양하지 않는 것도 이런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편 허버트 R.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최근 트럼프 발언은 본심이라기보다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역사학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 불리는 맥메스터는 동중국해 작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 대폭 인상의 명분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는 한국 방어 임무를 넘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러 군사 전략 수행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위비 분담금의 틀과 취지를 넘어 해외 미군 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 영역 외 작전 비용을 한국이 대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러 조약으로 인해 미국에서 폭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임위에서 한국이 자제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의 심화는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 관련한 각종 뉴스는 일부에서 나온 희망 고문에 가까웠는데요. 미국의 일부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핵잠 건조 등에 대해 발언하기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반대하며 한국 비핵화를 원했고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한국은 비핵화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 핵무장은 요원한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며 75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것이라는 건데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발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에 따른 반응인데요. 이번 러시아 북러 조약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와 다르게 보고 있는데 미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 경쟁했으며 이는 한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CSIS 국제전략연구소 싱크탱크 등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생각하는 적국이 각각 다른 테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로 여전히 러시아를 거론하는데요. 물론 최근 중국이 미국에게 간보듯이 툭툭 건들고 있기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냉전 시대를 보내온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만큼 그에 따른 반응도 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를 가볍게 여겨왔는데요. 어떤 적이라도 미국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국이 핵무장이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괜찮은 것도 나쁘지 않게 여겼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가 나쁘면 북한과 러시아와의 사이가 강화되기에 러시아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북러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다시 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치른 대가를 모두가 지켜보았기에 핵이라는 존재가지가 다시금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시키니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는 사실은 비핵화의 위험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한국의 국지전 혹은 기습 도발을 쉽게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핵이 없으면 이들은 계속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 놓을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간만 보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푸틴으로부터 내려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비롯해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로 항상 전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자하면 한반도의 북한과 함께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박살나며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달러 수입과 송금이 막혀서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인데요. 절박해지면 극단적인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예측 불가의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에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찰 국가인데 태평양 패권이 달려있는 한국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밀려나면 일본과 대만은 더욱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는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실무를 보좌한 후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러 군사관계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이 자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자항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제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 미국을 보호하는 한국의 자제 핵무장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의 결정타가 바로 러시아의 북러 조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 위협을 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달라진 것인데요. 게다가 중국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푸틴의 북한에 대한 포용과 동시에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넘쳐나는 아시아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태평양 패권 다툼을 러시아로 확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백락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 불확실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웨덴 싱크탱크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3년에 410기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핵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장했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핵을 늘려가면서 한반도에는 핵무장이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대화되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핵무장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게다가 미 상원 군사위의 위커 위원에 따르면 국방 예산의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핵무기 배지를 논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빠르게 핵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한반도 관련 대북 억제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제 플리티코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라면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매제는 푸틴은 신조약에 대해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체결했던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조약은 해구산 증명 가능성까지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위협이 커지면 적절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만큼 한국 역시 그에 비례하는 핵미사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 핵 관련 이슈가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SK가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여스온이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여스온은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SK여스온은 중국 국유 석유 기업인 중국해양석유집 단유항공사 CNOOC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 광구 내 루펑 12삼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진 이 광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면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를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CNOOC가 60%, SK여스온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여스온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수호는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SK여수호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와 관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 탐사 등 기초 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추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여수온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여수온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부터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여수온은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감 노력을 펼치며 ESG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수온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수온은 출범 때부터 석유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우선 SK여수온은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는데요. 친환경 영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 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딴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여수온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구를 낙찰받아 관권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SK여수온은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왁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관권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여수온이 확보한 SK427 광구 지분은 85%로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SK여수온은 나머지 15%의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여수온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구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 광구는 사라왁 천해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왁 1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수온은 2025년에 베트남 남부 쿠오롱 분지의 1505 광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스오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05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여스온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때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찬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스오는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만 2천 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만 2천 km 면적의 마른 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됐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뗐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 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 시추올인 움직임이 7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